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뭐 정권 교체 이게 되지 않아서 실제로 3분의 1만 정권 교체가 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올해는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도 9월에 그리고 헌재 소장인 윤남석 소장은 11월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아무래도 뭐 수장이 바뀌면은 사법부의 전체적인 뭐 구도가 바뀝니다. 예, 구도가 바뀌면서 사법부도 정권 교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 헌재는 아니구나.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권을 가지잖아요. 예. 임명 제청권. 이때 대법원은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 헌재는 이제 뭐 헌재 재판관 추천권이 이제 333 아닙니까? 예,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수장이 바뀔 때 어떤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은 재판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증인을 받아들이고 기일을 언제 넣고 이런 건 전부 다 그 주심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두 사법부 수장이 바뀌면은 아무래도 국가 전체의 어떤 사법권의 향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죠. 거기다가 대법원에서도 조재현, 박정하 두 대법관이 올해 바뀌고 또 헌재에서도 이선혜, 이석태 두 재판관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법원이라든가 헌재 구성 비율도 지금까지는 뭐 진보 좌파 이쪽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한다면 그런 분위기도 좀 바뀌면서 사법부도 전체적으로 이 정권 교체의 바람이 불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겠죠. 정권 교체는 사법부 교체. 정권 교체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법 권력의 교체. 혹시 뭐 김명수가 바뀌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를 수 있나요? 우리 대법원장이라는 게 정말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념에 매몰되다 보니까 진짜 대법관도 안 지내고 그다음 조그만 법원의 법원장을 진짜 성남지원보다 작은 법원의 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했거든요. 성남지청장을 검찰총장 임명한 것도 똑같죠. 그 이유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대법원장은 대통령에게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에게 자기를 추천해 주거나 임명해 준 사람에 대해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은혜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수많은 법관, 수많은 대법관 중에 자기를 간택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법원장은 안 바뀌고 하면 서로 이제 좀 약간 마찰이 있어요. 대통령하고 대법원장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이전에는 거의 대법관을 지낸 분들이 대법원장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랬죠. 그러니까 대법관 어떤 경험이 있어야지 대법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다음 대법원장의 역할이 어떻고 이걸 다 압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중에는 또 대법원 행정처장을 또 거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대법원이라는 게 물론 뭐 구성 인원은 한 10,000명 지금은 더 늘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도 엄청나고 이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라는 게 꼭 법관 인사만이 아니라 그 사법부 전체의 어떤 구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법관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하면은 어떤 질질 끌려가는 수도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맘대로 하면 독단적인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법원장 추천자라든가 그러니까요. 고등부장 판사 뭐 그 없애버린 거, 승진제 없애버린 지금 거. 아마 중앙지방법원장이라든가 고등법원장은 한 달에 한 번인가 대법원장한테 보고를 하러 들어갑니다. 사법행정에 관해서 재판에 관한 보고가 아니고 그런 걸 들으면서 법원이 이렇게 되는 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면은 아까 대법원장이 어떤 사람이 돼야 하냐는 이야기도 했지만 법원장도 어떤 이런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게 사법행정에 관해서 대법원장인데 보고할 때 제대로 하는 거지. 그렇죠. 이거 뭐 지방부장 해가지고 겨우 이제 뭐 재판만 하던 사람이 법원장 되면 이게 법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론 보고는 받아서 조금 알겠지만 자기가 몸으로 체득하는 거하고 밑에서 그 수석부장한테 보고받아 가는 거하고 아마 이렇게 되면 수석부장이 고등부장이니까 더 높고 지방원장은 더 지방부장 출신이 될 수 있으면 수석부장이 볼 때
아니 우리 법원장이가 아무것도 모르네. 예. 예, 사람이란 건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경륜이 짧은 사람을 장으로 모시면요. 예.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재벌 그룹도 그렇고 우두머리 되면 자기보다 경륜이 높은 사람 다 물갈이 해버리더라고요. 예, 그렇게 지금 됩니다. 재벌 그룹들도 그 3세들이 40대인 3세들이 총수가 되니까 그 50대 이상의 어떤 임원들 네. 다 물갈이 해버리더라고요. 예. 그게 법원에는 좀 뭐 아무리 뭐 사법권 독립이 그래도 역시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대법원장을 한다면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좀 풍부한 경험을 가진 네. 법원 행정에 관해서 그리고 대법관도 지내보고 이런 분들을 대법원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가 무너지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위에서 옆에서 조언을 하는 법조인 출신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 법원의 기능이 많이 왜곡됐다. 이걸 갖다가 조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번에는 더더욱 경험이 풍부한 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시의 대법원이라도 경험이 풍부한 대법원장이 돼야 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6년 동안 많이 망가진,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옛날에는 그냥 감기약 정도 먹고, 그 다음 연고 정도 바르고, 파스 바르면 대법원이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대법원이 지금은 거의 중환자실에 넣어야 될 대법원이 돼버렸어요. 대법원은 제가 이제 법원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유능한 의사, 네? 네. 그런 성격의 대법원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진짜 삼고 초려를 할 필요도 있고요. 중요한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헌재 소장도 과거에는 뭐 그냥 뭐 상원격, 원로원격 뭐 이렇게 일반인들의 인식이 돼 있었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헌재 역할이 엄청나게 예. 커져가지고요. 그래서 헌재 이 소장 선출이라든가 헌재 재판관들 이번에도 좀 진보 성향의 이석태 재판관이라 이렇게 물러나는데 여기도 잘 구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다. 예. 지금 헌재가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건드리는 예, 지금 그럴 세상이 좀- 돼버렸어요. 예. 물론 대법원에서는 아니다라고 반항하지만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헌재가 생길 때 지금은 헌재가 사실은 뭐 그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고 법원이 없잖아요. 그는 헌재만 딱 있지. 그래가지고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헌법에서 주는 권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헌재가 자꾸 이제 자기들 헌재 재판권의 범위를 자꾸 확대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아시지만 어느 기관이든지 조직이 생기면 자꾸 자기 권한을 늘어납니다. 늘리려고 예. 하는 게 그는 뭐 하부 기관도 만들고 연구소도 만들고 해가지고 본- 자꾸 늘려요. 하부 기관을 만들 수는 없고요. 뭐 서울지방헌법재판소 이런 걸 만들 수 없으니까 아니 그렇지만 그거 무슨 연구소 이런 거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있는데요. 헌재는 그런 거 필요 없이 헌법에 의해서 주어진 권력이 있죠. 예. 지금 이제 고 교수님은 모르시겠지만 독일은 있죠. 예. 대법원이 아주 많습니다. 연방 노동재판소. 이 노동 사건에 관해서는 대법원, 그거가 대부분이요. 연방 행정재판소, 연방 민사재판소 이런 식으로 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센 게 연방 헌법재판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건 최고죠.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대법원 자꾸 위에 올라가려 그러니까 대법원으로서 기분 나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좀 구성도 참 재밌는 게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할수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대법관 탈락한 사람들 추천한다고. 그러니까 이 대법관들이 야 너희들은 좀 이류 그렇지. 아니냐 이래 속으로 있는데 이거 대법관에서 하는 일은 이 대법원 판결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위상이 자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 교수님이 법조인이 아니면서도 감각으로 아신 게 그게 헌법재판소 중요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장도 중요하다. 예. 그런데 이제 흔히 우리는 법조 3륜이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법원, 검찰 그리고 변호사. 대한변협 가장 대표적이죠. 뭐 여러 가지 민변도 있고 한변도 있고 헌변도 있고 시변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래도 대한변협이 가장 정통성을 그거는 가진 법에 정해진 겁니다.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임의적인 건가요? 임의적인 자기들 단체지. 아. 법에는 변호사법 여기는 대한변협만이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16일 날 예. 대한변협 51대 회장을 선출하는 것 같은데 지금 3파전이라고 그러네요. 김영훈, 예. 그리고 박종훈, 안병희. 예. 그래서 김영훈, 박종훈 두 분은 대한변협 부회장 출신이고 안병희 변호사는 법무관 출신이 아니 모양이에요. 2번도 법무관 출신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 2번. 예. 2번, 3번이. 아니에요. 박종훈은 아니고. 그 제가 양력을 보긴 봤는데 1번은 판사 출신이고. 예. 어쨌든 이 세 분이 3파전을 벌이는데 지금 엄청나게 과열이 돼가지고 예, 고소 고발까지 일어났더라고요. 고소 고발에 뭐 정치인 못지않은 진흙탕 싸움을 벌이겠다는데 대한변협 회장이 그렇게 좋은 자리입니까? 저는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예. 예전에는 군사 정권 시절에는 예. 대한변협 회장을 하면 나중에 비례대표를 줬습니다. 국회의원을. 예, 그랬군요. 지금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대한변협 회장을 하면은 권한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대법관 추천위원회 예. 거기도 들어가고 그다음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인가요? 하여튼 이런 공수처장. 그런 사실 이번 공수처장은 대한변협에서 했던 사람이죠. 추천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여야가 딱 나눠지니까 그 캐스팅 보트를 대한변협이 준 거예요. 그다음 또 있는 게요. 정부 각종 위원회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때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 법률가가 꼭 몇 명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걸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합니다. 아, 그러면 세죠. 네. 그거 제가 언론중재부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언론중재부장 할 때 그 한부에 4명이죠 아마? 중재부장, 그다음 중재위원 3명. 그 중에 한 명 꼭 변호사가 있어요. 그다음 대학의 언론학 관계 교수가 있고, 그다음 언론인 출신 한 분이 있고, 그 4명으로 중재부장은 부장판사가 출신이 아니고 현직 부장판사가 하는데 이 변호사 중재위원은 전부 다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자기 선거 때 도와줬던 여기도 똑같아요. 정당하고. 캠프를 뭐 구성해갖고 막 뛰고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정치인들도 왜 당 대표 오는데 할 다 때 도와주면 나중에 공천 주잖아요. 예.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변호사 단체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무슨 정치지 단체도 아니고 국민의 어떤 권리와 의무 이런 걸 갖다가 보호하는 단체인데 이게 정치 단체 비슷하게 지금 변질이 점점 돼 가더라고. 이게 예전에는 거의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모시는 식으로. 그렇죠. 추대를 되게. 추대. 그러니까 식으로 몇 명 나오면은 하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거의 추대해가지고 끝났는데 이게 지금 그때는 변호사가 3,000명도 안 되고 할 때는 전부 다 그리고 대부분이 현직 출신이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 출신도 변호사 출신이 있죠. 그다음 노스쿨 출신이 있죠. 이게 구성이 그리고 젊은 변호사 아까 말한 민변, 시변 이런 거 되면서 이게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 돼버렸어요. 대한변협 회장이.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좀 평화롭게 잔치가 돼야 될 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가 거의 이전 투구의 정치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김영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7기고 박종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 그리고 아까 안병희 변호사 군 법무관 7회네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회장 선거가 가열되다 보니까 맡아도 네거티브까지 나오고 그러니까요. 뭐 여론조사도 그냥 허위로 막 해가지고 상대편을 공개하고 뭐 이런 식이 되면은 아니 물론 뭐 캠프를 세우든 어쨌든 합법적이고 공정한 그런 룰 위에서 경쟁을 벌이는 건 당연하죠. 거기에 또 뭐 떡이 크면은 그걸 먹으려는 사람은 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적어도 변호사들의 우리나라 최고 법조인 단체인 대한변협에서까지도 정치인 그 사람들과 똑같이 네거티브고 맡아도 하고 뭐 상대편에 가서 뒤통수 치고 이러면 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제일 그런 법조 걸 갖다가 3년이 심판까지 아니지만 그런 걸 갖다 바로잡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거 딱 그걸 보면요. 심판하려고 이제 변호사 오면서 가서 변론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저기 마크 보셨잖아요. 예. 그 저울 들고 저울 때. 그 여신이 예. 니케아 뭐 예.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정의를 세우겠다는 사람들이 가장 부정의한 지금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불교식으로 말하면 연불보다도 제법에 관심이 훨씬 많다는 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이전 투구면 진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면 나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같이 정치 이전 투구판을 벌이는 게 과연 그 올바른 법조인의 자세인가. 정치인이 그런 걸 우리가 비난하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들은 조금 그런 사람이라고 보고 그런데 법조인은 그래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자격증의 의미가 국민의 진짜 억울하고 그다음 그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겠다는 게 변호사의 어떤 본령이고 그런 사람이 변호사가 되어 있다는데 이 변호사 되는 게 지금은 전부 다 저는 그 우리나라의 공직이라든가 좀 좋은 자리를 맡는 사람들의 대부분 생각이 국회의원마저도 전부 다 어떤 자기 그 출세의 어떤 도구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그다음 고시라든가 심지어 뭐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노량진에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보고 인터뷰 가끔 하더라고요. 하면은 전부 다 뭐라 그러냐 하면은 연금이 나오고 안정적인 아니 경찰 공무원이 어떤 위기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 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식으로 변호사도 어떤 국민의 아까 말씀드린 뭐 제가 너무 좀 선문답하는 이상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겉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변호사 되는 사람들 보면 수입 많고 수입도 없어요. 수입 많고 그다음 지금 바로 말하는 그 변협회장 돼가지고 좀 이렇게 나의 캠프에 있던 사람들 자리 주고 이런 거 하려고 변호사 되느냐. 그래서 이 자격증 주는 거 이거 정말 뭐 자격증 주긴 주는데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 뭐 지금 뭐 전부 다 돈 잘 벌고 이 세속적으로 좀 흘러가 버리니까 결국 지금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협회도 정치판이 되고 이런 게 돼서 참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그 언론 출신을 그렇습니다. 오늘 다 그러네요. 아주 부끄러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호사들도 어쨌든 뭐 이익단체고 거기도 권력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쟁이 치열할 수는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이제 사법 권력도 교체되는 그런 해에 법조 3류의 한 축인 대한변협 같은 데도 사법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좀 더 품격 있는 그렇죠. 그런 변호사회가 되고 거기에 걸맞는 변호사회 회장이 선출돼야 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좀 시대 이 정신에는 안 잘못돼. 맞죠. 그런 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법조인 중에는 이재명 변호사도 있습니다. 대한변협도 그런 탈바꿈이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은 그런 대한변협이 되면은 윤석열 정부와 과연 케미가 호흡이 잘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제가 이제 뭐 거의 마지막이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 중에 바른 사람은 국회에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 국회가 그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니까 저기 들어가면 내가 저 오물을 뒤집어 쓰겠다. 뭐 우리 그때 돌아가신 이주일 씨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코미디 4년 동안 잘 보고 간다고 그 정도로 정치판이 타락했고 이런 걸 보니까 진짜 정치를 하고 우리 고대 그리스의 철인 정치 이런 걸 할 만한 사람들이 정치판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벽에 내지도 못하고 자기가 뭐 굳이 거기 들어가서 그 몸과 마음을 베리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판이 계속적으로 지금 악화만 되고 있지 정상화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사회 전반이 다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들, 되고자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법조인까지 그런 현상이 지금 만연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3명 나왔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런 욕심 하나도 없이 난 진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변협을 바르게 만들고
예? 그 어려운 사람들이서 무료 변론도 막 해줄 수 있고 이런 변호사들이 많은 단체로 만들겠다. 그런 변호사가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고 정치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제법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변호사들로 만들어진 단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바른 마음을 가진 변호사가 사실 회장에 나오고 네. 그래서 나는 이권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캠프의 사람 정부위원회 추천 전혀 안 하겠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부 다 이런 지금 우리 사회는 전부 다 비정상이 당연시되고 정상적인 사람은 전부 다 뒤에 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회가 정화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타락해가는 우리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는 네. 의인이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윤석열 정부 아까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저는 여러 가지 경제를 살린 건 다 좋지만은 사회 기풍을 좀 바르게 하는 그런 사회 정화 운동 그게 전두환 때 정화 운동이 아니고 진짜 사회가 정상이 정상화되는 그런 좀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준다면은 다른 거 하나도 안 해도 네.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여 변호사님 같은 분이 대한변협 회장이 됐으면 딱 좋았는데 아예 안 우리 나가셨습니까? 여 변호사님은 그런 까마귀 노는 거래 그건 아니고요. 백로는 안 가려고 하니까 우리 법인의 그 경영 대표도 하기 싫어 안 하는데요. 뭐.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